결국엔 나 언제 사야 되는데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언제가 바닥 가격이냐, 제일 싼 시점이냐. 서울 아파트 가격으로 정확히는 한 2% 정도 뭔가 살 사람이 나온다. 예. 오늘 이광수 위원님을 모셨는데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주택시장이 가라앉으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좀 글로벌 주택시장, 한국 부동산 시장, 그리고 부동산 투자법까지 저희가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부동산과 건설 산업을 분석하고 있는 이광수라고 합니다. 전 세계 주택시장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만의 일이 아니라 뭐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등 전 세계 글로벌 주택시장이 같이 가라앉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택 수요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 같은데 지금 좀 글로벌 주택시장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 보시는지. 굉장히 공통적인 모습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나라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금리 인상의 하나의 어떤 변동 요인이 됐지만 최근 2년간 코로나 기간 동안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 나라들이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거든요. 수요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가격에 누군가 계속 사주려면 예를 들어 소득이 많이 증가하거나 비슷하게 대출도 많이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하게 주요국들이 주택 수요가 많이 감소하면서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덜 올랐던 나라들은 충격이 아직 덜한 거군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인데요. 미국이 상대적으로 좀 하락폭이 적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대신 거래는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있죠. 최근에만 보면 가격 상승세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근원적으로 보면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의 하락폭이 좀 크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지역은 하락폭이 좀 적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고 또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한동안 유지될 거라고 하면은 주택 수요는 좀 더 줄어들면서 가격도 빠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가격도 하락하고 거래량이 감소할 건데 이제 폭이 중요한 거죠. 과연 얼마큼 떨어질 거냐 이런 차원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오른 것만큼 떨어지는 정도 수준으로 가면 다시 시장에서 좀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의미 있는 지표가 임대 수익률이에요. 가격도 빠지는데 임대 수요도 같이 빠지는 나라는 사실 리스크가 큰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크게 빠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격 하락폭이 엄청나게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 미국이 금융위기 때 2007년, 2008년 그때는 진짜 부동산 가격도 뭐 폭락했고 뭐 빚을 못 갚아서 막 집을 잃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부동산 시장 때문에 경제 자체가 막 흔들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별로 그럴 위험은 없는 거네요. 달리 그렇죠. 미국만 보면 일종의 반면교사라고 할까요? 그때의 경험 때문에 리스크를 어떻게 잘 컨트롤 해왔고 그 다음에 해지를 좀 해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라는 게 종국적으로는 어떻게 크게 하락하냐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못 버티고 내놓을 때 아주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그럴 때 가격이 폭락하거든요. 근데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채 비율이 그렇게 크진 않고 그 다음에 뭐 집을 살 때 레버리지가 크지 않았다면 그럴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은 적은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다른 국가보다는 좀 안전하지 않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안 떨어진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같이 하락은 하지만 하락폭이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서울도 매매가나 전세가가 동반 하락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가격 하락세가 심상치 않은데 지금 좀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이제 부동산 침체기에 접어든 건가요? 한국은 그동안 글로벌하게 마찬가지로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저희가 2023년을 전망할 때 미국하고 좀 다른 모습인데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파는 거예요. 임대료가 떨어지고 있어요. 한국은. 가격도 빠지면서 임대료가 빠지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기 힘들거나 혹은 갖고 갈 이유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매물이 증가하고 하락폭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임대료라는 건 전세가 있잖아요. 지금 전세 가격이 빠지는 속도가 주택 가격보다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갭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못 버티고 매물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팔 사람만 많아지면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좀 더 하락폭이 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빠지고 있는 게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신호인 거네요. 부동산 시장의 가장 리스크한 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가격이 빠지면서 임대료가 같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시장의 하락폭이 훨씬 더 클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이 지금 2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격도 떨어지면서 이제 앞으로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전이 효과가 일어나면서 가격이 또 한 번 더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는 있는데요. 규제도 많이 풀어주고 뭐 대출 같은 것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그렇죠. 해주고 이런 게 조금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건 별로 지금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요인인가요? 바로 전에 주택가격이 급등할 때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무려 뭐 20개다, 30개다 막 논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책이 나왔는데 결국엔 집값의 상승을 잡지 못했잖아요. 그것처럼 한국에서 사실은 정책의 효과라는 게 시간차도 좀 있고 바로 영향을 미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의 지금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돼 있어요. 투자로 사고 투자로 파는 사람들이 시장을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투자화된 자산 시장에서 정책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치 못한 정책이어야 돼요. 예상치 못한 시점이어야 돼요. 과거에 없던 정책이어야 됩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정책은 예상한 거고요. 과거에 있던 정책이에요.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규제 지역 없애는 건 다 있던 정책입니다. 시점 차원에서는 조금 빠른 측면이 있지만 누구나 다 예측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측면에서도 정책이 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2010년대 초반이죠. 되게 한동안 정말 긴 부동산 침체기가 있었고 실제로 뭐 집 한 분도 많고 그때는 약간 집 사면 왜 집을 왜 사? 이런 분위기가 6, 7년 동안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혹시 그런 긴 침체기로 다시 빠질 수도 있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락폭이 얼마나 단기간에 이루어지느냐가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단기간에 가파르게 빠지면 회복도 되게 빠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막 정책도 막 나오고 대출도 한다고 해서 서서히 빠지면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을 고정해서 보시지 마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폭이 굉장히 크다면 회복도 빠를 것이고 반대로 지지부진하게 빠지고 오랫동안 빠진다면 회복도 굉장히 느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빠지는 게 어떤 속도로 빠지느냐에 따라서 회복의 단계와 시간도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급격한 경착륙보다는 네. 서서히 빠지는 연착륙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길고 오래가는 그런 침체를 만들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최근에 나온 정책들이 시장에 잘 안 먹힌다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에 부합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새로운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점 그리고 과거에 없던 이런 정책들이 나와서 시장을 이제 움직인다면 그러면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30% 빠져야 되는데 한 5%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지부진하게 빠지면서 회복도 느릴 수 있다는 거죠. 자산시장, 산업 이런 생태계를 보면 혁신은 엄청나게 어려울 때 나옵니다. 빠르게 회복하고 뭔가 큰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사실은 고통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러면은 만약에 집을 사야 하는 시점이라면은 좀 많이 기다려야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좀 그렇게 봐도 될까요? 결국엔 나 언제 사야 되는데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질문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2024년이야? 2025년이야? 이런 게 아니고요. 자산의 가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산 가격이 충분히 빠졌을 때는 사야 되는 겁니다. 그게 24년인지 25년인지 26년인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충분하게 빠르게 빠진다면 그게 사야 될 시점이고 만약 천천히 빠진다면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 여러분들이 가격을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하시겠죠. 그러면
언제가 바닥 가격이냐, 제일 싼 시점이냐. 그 싼 시점은 사실 절대 기준을 측정하기는 힘들어요. 대신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면 가격이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느냐, 살 사람이 생길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으로 정확히는 한 23.6% 정도, 지난해 9월 평균 아파트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해서 23.6% 정도 빠지면 저는 수요가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누군가 살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가 사실 가격이 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빠졌을 때가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 정도 빠지면은 혹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지만은 들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볼 사람들이 꽤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빠지면 제가 볼 때 또 하나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요. 거래량이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누군가 사기 시작하니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가격이 똑같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이상하게 회복합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을 여러분들이 그 가격의 절대 가격도 중요하지만 거래량도 같이 보시면서 시장을 판단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계속 주택 가격이 좀 하락하고 그렇게 글로벌리 좋지 않은데도 글로벌 리츠는 투자할 만하다라고 보셨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요? 리츠도 주가가 사실 많이 빠졌는데요. 그러니까 리츠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가격보다 지금 리츠의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충분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활발하게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시장의 리스크가 지금 시장 가격에 바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리스크가 왔을 때 기초 자산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리츠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그 리스크를 반영해서 시장에 막 매물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 반영돼서 지금 글로벌 리츠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거든요. 쉽게 말하면 부동산 가격이 한 26% 빠진 거예요. 그럼 살 때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글로벌 리츠가 어느 정도 충분히 가격이 반영이 된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는 겁니다. 리츠도 너무 종류가 사실 많고요. 네. 네. 그리고 좀 리츠 투자하면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좀 어떤 걸 보고 아니면 어떤 리츠가 지금 상황에서는 좀 괜찮겠다 이런 좀 조언 같은 걸 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리츠가 갖고 있는 기초자산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중에서도 어떤 부동산이냐면 자본 이익보다도 배당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자예요. 그래서 리츠에 갖고 있는 자산들은 대부분 임대 수익을 받아서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나눠주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순수하게 배당만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상황에 고금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시점이 좋다고 하냐면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배당 수익률이 그 가격 기준에서 많이 상승한 상황이죠. 사실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리츠 투자하기에 좋은 시점이 아닐까라고 보는 겁니다. 우량한 리츠를 투자를 하셔야죠. 그런 차원에서 한 3가지 정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우량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갑자기 뭐 부도 나서 없어지고 그럼 저한테 어떻게 임대를 줍니까? 우량한 임차인.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뭐 애플이다, 삼성전자다. 그럼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임차인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 임차인이 아무리 좋아도 임대 기간이 길수록 좋겠죠. 3번째는 뭐냐면 그 차입금 구조가 만기가 장기일 것.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리츠들은 기본적으로 차입을 많이 일으켜서 부동산을 사놓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를 노린 건데요. 그래서 차입금의 만기가 길면 길수록 사실 저희가 배당 예측하기도 쉽고 과거에 고정금리로, 쉽게 말해서 고정금리로 대출받았으니까 그런 배당의 안정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3가지는 여러분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보고서를 보시면 쉽게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우량한 리츠를 투자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 방법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은 한꺼번에 다 사야죠. 그래서 부동산은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크게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동산 살 때는 어디 사냐고 되게 물어봐잖아요. 입지라든가 위치를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입지나 위치는 모두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차별점 없어요. 부동산은 유동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사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수익성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강남 아파트를 지금 사면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5년, 6년 전에 샀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 언제에 따라서 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장점도 될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리스크한 거죠. 근데 리츠는 이 리스크가 해지가 돼요. 부동산을 사는데 쉽게 말해서 한 주씩 매일 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분할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남에 아파트를 사시는데 벽돌 한 장씩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츠를 사시는 시점을 고민하실 때 이렇게 분할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매입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배당 수익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저는 지금의 특히 2023년도에 글로벌 리츠에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시점, 시작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위원님께서 해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글로벌 주택 시장이 가라앉고 있기는 한데 많이 올랐던 데일수록 더 빨리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미국은 좀 안정적이다,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지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매물이 더 나오면서 좀 더 골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언제가 바닥이냐는 알 수는 없으나 23.6% 그 정도 정점에 비해 떨어졌다면 들어가도 괜찮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이미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과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까지 생각하면은 좀 길게 보시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만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잘 정리했나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그 각을 달리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집에 살든 내 집 마련을 하시든 투자 자산으로 보셔야 시장의 변화가 읽힙니다. 저는 가장 무책임한 말이 특히 부동산에서 언제나 사도 좋아. 네가 살 집이면 그러면 내가 살 집인데 떨어져도 좋아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그런 말들에 현혹돼 갖고 사실은 그렇게 높은 가격에 엉클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샀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에 봉착돼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투자하시라 투기하시라 이걸 조장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산 시장을 보실 때 투자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기회도 생기고 변화가 읽혀진다는 거죠.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좋은 기회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가장 중요한 게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오를 때 계속 오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긍정적이 아니고요. 세상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가격이 오를 때 떨어질 거를 고민하고 떨어질 때 다시 회복할 거를 고민하는 게 세상을 진짜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산 시장을 특히 보실 때 이런 긍정적인 관점, 즉 변화를 잘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자산 가격, 부동산, 뭐 리츠, 주식 할 것 없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회복과 그리고 가능성, 기회를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하시고요. Let's deep dive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